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장관들 싸워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에게 논리와 말을 가지고 싸우라고 독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야 스펙트럼이 너무 극단적인 상황에선 점잖게 이야기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해 다가올 정기국회에서 야당 공세에 적극 대응하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다음 키워드는 다시 보자 새만금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신공항 등 새만금 SOC 사업의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새만금 빅픽처를 짜달라고 국토부에 주문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새만금 SOC 지원금을 78% 삭감하기로 한 것과 묶어서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려는 보복 조치라고 반발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김남국의 운명입니다. 국회 윤리특위 소위원회가 잠시 뒤에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표결에 들어갑니다. 김 의원은 지난주 표결을 30분 앞두고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민주당 측 소위위원들이 오늘로 표결을 연기했는데 일각에선 여야 이견으로 오늘 결론이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도 점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커지는 체포안 부결론입니다. 민주당 친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오면 부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비명계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해놓고 번복하면 당은 쑥대밭이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사형시설 손벌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사형집행명령권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이 사형제가 유지되고 있으니 시설을 제대로 손벌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26년째 사형집행이 없는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인 상황에서 최근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이 됩니다. 마지막은 병장님은 좋겠네. 정부가 어제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국군 병장 월급을 지원금 포함 165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군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키우기 위해 보상을 늘렸다고 설명을 하면서 단기복무 장교 부사관에게도 이 장려금을 장교는 1,200만 원, 부사관은 1,000만 원으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영상부터 확인하시죠. 국무위원들께서는 비상한 각오로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속도를 내야 하는 국정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주요 국정과제 법안의 처리가 지연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께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과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들은 허위 조작, 선전선동으로 자유사회를 교란시키려는 국민 통합은 고사하고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정권, 정신 차리고 국정을 제대로 돌아보십시오. 어제 국무회의를 주재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위원들과의 이 비공개 회의 발언, 이게 뒤늦게 전해졌는데요. 장관들한테 물러서지 말고 싸울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주문한 것으로 알려져서 지금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네, 어제 오전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를 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죠. 어제 전해드린 것처럼 모두 발언을 통해서는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예산 기조를 방만 재정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수위 높은 비판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싸울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사실상 야당과의 전면전을 독려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정무직 공무원들은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다. 비판받고 공격받는다고 이 국정 기조와 철학을 말하는데 주저하면 안 된다. 극과 극인 정치 지형에서 적극적일 수가 없다면 그런 사람은 정치하면 안 된다. 이런 발언들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싸울 대상으로 콕 집어서 야당을 지목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국무회의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정기국회 예산안 또 관련 법안 심사 등에서 야당 공세에 물러서지 말고 정면 대응하라, 이렇게 주문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실 지금 여야 구도를 볼 때 다음 달부터 시작될 이 정기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당연히 이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야당의 공세에 대한 그 국무위원들의 적극적인 그런 입장 표명 등을 당부
양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비공개 발언에서 현재 여야의 스펙트럼이 너무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점잖게 이야기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하고요. 또 2023년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가 짜준 대로 했기 때문에 2024년도 예산안이 제대로 된 이 최초의 윤석열 정부 본격 예산안이다라는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싸울 줄 알아야 한다. 이런 윤 대통령 주문 듣고서 시청자 여러분은 혹시 떠오르는 장관 얼굴 없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먼저 떠올랐는데요. 야권에서도 역시 한 장관을 콕 집었습니다. 맞습니다. 야권에서는 장관들한테 한동훈 장관 닮으라고 지시하는 거냐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최근 양평고속도로 또 LH 아파트 부실 시공 논란으로 야당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이 원희룡 장관의 이름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야당의 공세에도 물러서지 않고 싸우긴 했죠. 직접 보고 오시죠. 왜 그렇게 일방적으로 단정하십니까? 자기 당협위원장 사무실도 모르면서 민주당도 답을 정해놓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의혹 제기는 분명히 가설을 게이트라고 답을 정해놓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를 아니 이게 게이트라고 지금 뭡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방송에 이거 보이려고 지금 써놨습니까? 분명히 자료 제출했는데 아직 답변이 오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거죠? 행정 절차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있는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 제 마음속을 끄집어 보낼까요? 꾸준히 특활비가 경력은 떡값 등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제출된 내용들을 보면 이중 청구한 거 있지 집행 내역이 무더기 들어가기라든지 지금 검찰이 얘기하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들어보세요. 백지 영수 중에 문제가 지적. 제발 좀 태도를 무겁게 가지기 바랍니다. 위원님한테 그런 시점에 얘기 대한 진짜 이상합니다. 저렇게 하여튼 그 국무위원의 태도냐고요. 그게 국회의원의 태도입니까?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개별 검증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 이 정도도 답을 못 드리고요. 진지하게 좀 답을 당연히 진지합니다. 진지하게 물어주시면 제가 진지하게 답을 하겠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오늘 국회 국토위에 참석을 했습니다. 장관들한테 싸워야 한다 이런 주문을 했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진 직후였기 때문에 더욱 이제 관심이 쏠렸는데요. 역시나 야당 의원들과의 공방 이어지고 있죠. 네, 원 장관을 향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상당히 회의 시작부터 거셌습니다. 원 장관은 지난 24일에 한 여권 관련 단체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윤 정부의 성공을 위해 몇 달 앞으로 다가온 국가적 재편 때 모두 힘을 합해 정권 교체 한 단계 전진, 강화를 이뤄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 측은 이 발언이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원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원 장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과거 선거 압승을 얘기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자 야당에서는 이 원 장관의 태도를 지적을 했고요. 여기에 원 장관은 정무직 공무원의 역할을 언급하면서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국토위 모습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한 세미나에서 모든 힘을 다 바쳐서 민주당을 국민들이 심판할 수 있도록 강력한 방안을 제시하겠다. 정권 교체를 이뤄내야 된다고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 발언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입니다. 민생을 챙기고 행정을 집행하는 정상적인 장관이 아니라 유세장에 나온 정치인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장관님이 국무위원입니까? 아니면 국민의힘 총선 선대본부장입니까? 저보다 훨씬 세고 직접적으로 선거 압승을 호소했던 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대답을 가름하겠습니다. 지금 장관의 태도를 지금까지 저희가 지켜보면은 정말 무례하고 무도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이 답변 하나로 오늘 장관께서 결산 보고와 관련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는데 장관의 퇴장을 좀 요청드립니다. 선거법 또는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장관이 정무직 공무원이고 정무직 공무원이라는 것은 정무적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민주평통 행사에서 한 발언도 주목이 됩니다. 공산주의 추종 세력들이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있다, 이렇게 주장한 건데요. 최근 일련의 그 이념 강조 발언, 이거하고 맥락이 같습니다. 네, 어제 오후에 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부위원과의 통일 대화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윤 대통령이 공산 전체주의 세력의 허위 조작과 선전선동이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앞서 윤 대통령은 이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념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한 데 이어서 어제 이 민주평통 간부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또 이 자신의 국정 방향과 철학을 분명히 한 건데요. 윤 대통령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념입니다. 철진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철학이 바로 이념입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철진한 엉터리 사기 이념에 우리가 매몰됐고, 이념보다는 뭐 실용이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분명한 이런 철학과 방향성 없이 실용이 없습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과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들은 허위 조작, 선전선동으로 자유사회를 교란시키려는 심리전을 일삼고 있으며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자유통일의 개척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 허위 조작과 선전선동으로 자유사회를 교란시키려는 심리전이 바로 공산 전체주의의 생존 방식이라면서 인접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발전을 하면 이 사기적 이념에 입각한 공산 전체주의가 존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최근 윤 대통령이 그 이념과 관련한 발언을 이어가는 것을 두고는 이 국정 2년차에 방향을 잡고 또 국정 운영에 고삐를 죄기 위한 전략이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권의 반발은 거셉니다. 국가 통합의 상징이 돼야 할 대통령이 먼저 갈등과 대립을 부추긴다, 지금 이런 주장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 민주당 회의가 있었는데 최근에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강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특히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1 더하기 1은 100이라고 하는 세력과는 싸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한 발언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국민을 통합해야 할 대통령이 국민들을 향해서 싸우겠다, 이렇게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했고요. 또 이제 우리 국민이 정권 심판을 위해서 국민 항쟁을 선포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오염수의 우려를 표하는 국민의 정당한 목소리를 셈도 잘 못하는 미개한 사람 취급하면서 결국 국민들을 향해서 싸우겠다라고 선포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여기에 더해서 야권 원로들의 지적까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오늘 본인의 SNS에 이념이 먼저라는 대통령은 어디에도 없다면서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식들에게 화목하게 살라고 하지 싸우라고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다수당이 야당하고 싸우라고 하는 대통령이 어디 있냐며 윤 대통령이 늦바람이 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유인태 전 사무총장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제가 듣고 있기로는 그랬던 사람이 아닌데 저러는 거는 지금 늦깎이 의식화가 된 게 아니냐. 소위 흔히 말하는 운동권 의식화도 저 늦깎이에 된 사람들이 훨씬 더 열정적이거든요. 운동권 봐도 늦바람이 무서워요? 야, 그러면 무섭죠. 여기도 좀 이게 뉴라이트 늦바람이 좀 분 것 같아. 도대체 이 국회의 다수당인 야당하고 싸우라고 하는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가서 잘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뭐 법안도 통과시키고 그게 정상인데 그 전부 그 장관들 국무위원들한테 한동훈을 닮아라 뭐 이런 짓이 아니겠어요? 가장 한동훈 장관이 가장 모범적인 장관이 되겠네 지금.
대통령실과 관련한 경찰 수사 결과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른바 이 천공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요. 대통령 관저 이전에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그건 사실 무근이다 이런 결론 내렸습니다. 네, 결론은 천공은 다녀간 사실이 없다 이건데 이제 어제 경찰이 공식 언급한 내용입니다. CCTV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천공이 육군 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에 있는 육군 서울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고 그에 따라 해당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이 경찰의 최종 결론입니다. 또 경찰은 이 천공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 이제 고발된 이 피의자 가운데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이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등 6명을 출판문에 의한 명예훼손 그리고 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이번 주 이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서 역시 그 천공 의혹을 언급해서 고발을 당했던 방송인 김어준 씨와 기자 한 명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인터뷰만 하거나 이 책 내용을 그대로 옮긴 데 불과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불송치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서 이 관저 후보지를 방문한 게 역술인 천공이 아니고 이 풍수지리를 전공하는 백재권 교수 이분이라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요, 이 백 씨에 대해서는 조사 자체가 필요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일단 천공이 방문하지 않은 사실만 확인해도 명예훼손 혐의는 충분히 입증된다는 겁니다. 다만 이 경찰은 마스크를 쓴 백 씨를 이 천공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지적에 혹시 두 사람을 오인해서 보고한 군 관계자가 있는지 이것만 확인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부 전 대변인 측은 일주일 전에 백 씨를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또 수사를 촉구한 만큼 백 씨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연일 지금 높아지고 또 세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국민의힘 연찬회, 그다음에 어제 국민회의 모두 발언은 그렇고 비공개 회의에서 특히 장관들한테 이제 싸워야 한다 이런 주문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아까 이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의 얘기처럼 대개 이제 정국회를 앞두고서 이전에 정치인 출신 대통령들은 이제 거의 관행적으로 국무위원들한테 가서 잘 달래고 타협하고 해서 법안도 관철하고 예산도 잘 받아와라 이제 이런 식의 주문을 보통은 했었는데 윤 대통령은 글쎄요 정치인 출신이 아니라서 그럴까요? 거의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오히려 정반대로 가서 싸워라 지금 이렇게 주문을 한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도 뭔가 의도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계산이 있어서 저런 발언을 했을 것 같은데 어떤 의도와 계산으로 저런 주문을 했다고 보십니까? 글쎄 그 마음속을 제가 알기는 어려운데요. 아마 지금 정무직 장관들이 잘 못 싸우고 있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그 관철해야 될 정책이 제대로 관철이 안 되는 어떤 답답함을 이런 식으로 토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싸우라고 이렇게 이제 주문을 했다 그러는데 만약에 그러한 그 대통령이 의도하는 싸움을 통해서 뭔가 그 정책이 그 이행이 되고 그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치환이 된다면 첫사례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그 여당은 항상 그 야당을 달래고 설명하고 아마 대통령도 장관들로 하여금 가서 잘 설명을 좀 해라라는 뜻이긴 하겠지만 거기 이제 뭐 홍보 얘기도 있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긴 한데요. 지금 그러면서 공상 전체주의라든지 이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는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과연 야당이 그렇게 이념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으면서 저러는 것인가? 왜냐하면은 제가 볼 때 야당의 행태는 파퓰리즘에 가깝고 그 파퓰리즘을 이념이라고 하기에는 좀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논리와 말로서 싸우면 야당이 그 논리와 말로서 싸우는 거에는 승복할까? 우리나라 전통적인 야당의 행태를 볼 때 그래서 오히려 그 싸움에 있어서 손자병법에 나오듯이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신박한 방법을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그 정무직 장관들하고 가져보면 어떨까 같은 생각도 해봅니다. 네. 저는 대통령의 발언은 천금과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싸우라고 하는 순간 지도자의 언어가 국민들께 그런 방식으로 가 닿으면 반대 진영을, 반대 정파를 갈등하고 혐오하는데 본인들이 정당화를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 보수할 것 없이 그런 언사를 입에 올리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더 우려되는 건 싸우라는 대상에 단순히 야당만 포함될 것인가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정말 정부 시책에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국민들도 여기엔 포함돼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이제 우려하는 국민들을 1+1을 100이라고 하는 사실상의 거짓 선동 세력이라고 못 박았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사실 싸움의 대상에 국민들이 있다라고 읽히는 맥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는 개선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2년 전에 국민의힘에서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별다른 합리적인 근거 없이 과학이다, 믿어라. 이건 종교의 영역입니다. 과학은 기본적으로 탄핵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이런 기조에 대해서 뭔가 반성하고 되짚어야지 계속해서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념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생이 제일 중요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뭐 변호사님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 장관 그다음에 안보실장이 국회에 나와서 IAEA 그러니까 국제원자력기구가 안전하다고 하면 그건 받아들이겠다. 이거를 지금 현 정부가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맞받고 있다는 것도 함께 균형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회 윤리특위 소위가 잠시 뒤인 오늘 오후 1시 반에 회의를 열어서요. 이 코인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 표결 다시 진행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결론을 과연 내릴 수 있을지 지금 누구도 장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전망이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김남국 의원에 대한 그 소위심사 회의가 지금까지 4번이죠. 그러니까 지난 10일과 17일, 22일에 이어서 이제 오늘이 4번째 회의가 됩니다. 사실 여야는 직전 그 소위인 지난 22일에 결론을 내려고 했지만 갑자기 미뤄졌죠. 그러니까 회의 시작 30분 전에 도령 김남국 의원이 이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자 민주당 측 제안으로 해서 이 징계안 표결이 연기가 되면서 이제 오늘 다시 진행하게 된 건데 앞서 이 김남국 의원은요 자신의 의혹에 대해서 부인을 거듭하면서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지만 지난 17일 이 심사 때 윤리에 출석해서는 이 눈물의 소명을 해서 좀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이 김남국 의원의 태도 변화를 저희가 좀 시간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정들을 전부 다 이 이슈로 덮어버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또는 국가기관 어디에서 이것을 흘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의심을 하게 됩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의혹을 제기하시는 거죠, 기자님? 어떤 코인? 어떤 가상화폐? 말씀해 주세요. 한번 궁금하니까 저도. 여기 계신 의원, 그 기자님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누구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아무런 어떤 근거도 없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저는 너무 터무니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합당한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오늘 뭐 감정적으로 격해지시는 앞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요. 먼저 관심은요. 윤리특위 소위가 과연 오늘은 표결을 해서 결정을 내릴지 그 부분에 먼저 쏠립니다. 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는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바 있는데요. 다음 단계인 윤리특위 소위에서도 제명을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주 회의 때 표결을 한 30분 앞두고 김남국 의원이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고요. 민주당 의원들이 이걸 이유로 표결 연기를 주장하면서 오늘로 일주일 동안 연기가 됐던 겁니다. 당시 윤리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송기현 의원이 김남국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이걸 두고 민주당 비명계를 중심으로요. 김행 의원의 징계는 과거의 한 행동에 대해서 평가를 한 건데 내년 총선 출마, 미래의 일이 왜 숙고의 대상인지 모르겠다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윤리특위 여야 간사의 입장 다시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불출마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 그걸 어느 정도로 평가해야 될 건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표결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숙고 시간을 요청을 했고 불출마 선언이 과연 김남국 의원이 그동안 한 행동들을 면책해 주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거든요. 근데 민주당 의원님들은 이것을 상당한 상황 변화이기 때문에 회의를 미루자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로서는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네, 결국 오늘 소위가 표결을 할 수 있을지 이건 민주당에 달렸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주장대로 제명에 찬성을 하면 표결까지 가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다른 생각을 밝힌다면 국민의힘의 반대로 다시
아예 표결 자체가 연기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아까 송기현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숙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건데 관련해서 야당 내부에서는 이 김 의원에 대한 동정론이 돌고 있다. 이런 얘기 사실 나오고 있죠. 네, 그 얘기가 나온 게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의 지난 23일 한 라디오 방송과 관련됐습니다. 이 발언이 친명계의 생각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 건데요. 불출마 선언 정도면 정치인이 향후 5년 동안 스스로 정치를 중단한다는 선언인데 제명 처리는 마녀 사냥과 같은 성격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그 정도 선언이면 정치인이 예. 스스로 정치를 중단한다는 선언 아닙니까? 향후에 5년 동안 그에 합당한 처벌을 본인 스스로 내렸다라고 보기 때문에 과하다고 보세요? 저는 마녀 상향적 성형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저는 부분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신 영상과 달리 비명계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오늘 본인의 SNS에 김남국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윤리특위 징계를 지연하는 등 국민과 동떨어진 대응도 평가 대상이 될 수 있고 민주당이 윤리특위 자문위가 권고한 제명 의견까지 무시를 하고 30일 출석 정지를 검토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신 못 차린 민주당의 민낯이다. 비판 수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오늘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제명안 부결 카드를 선택을 한다면 여당 측의 반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당은 우선 이 김남국 의원이 제명되지 않을 경우 남은 임기 동안 받게 될 그 급여, 그러니까 국민 세비를 언급하면서 제명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은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 김남국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동정의 사유가 없고 앞서 표결 예정일에 불출마 선언을 한 것도 제명을 피하기 위한 꼼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이 김남국 의원이 남은 9개월 동안 국회의원을 더 하게 될 경우 김 의원이 받을 급여와 의원실 운영비 등 9개월간 6억여 원의 세금이 더 투입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김남국 의원은요, 그 코인 논란이 있는 와중에 지난 6월에 이 상임위를 법사위에서 교육위로 옮겼는데 그 첫 교육위 그 출석 당시에 여당이 거센 좀 반발을 하면서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거든요. 그때 모습 잠시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뭐라고 그래? 내가 언제 오랬노? 국회를 하겠지. 지금 국회 윤리위에서 제소돼 가지고 있으면은 반성해야지. 지금 이제 상임위에 교육이 어떻게 오노 이제? 무슨 말씀이세요? 민주당이 지금 어떻게 이렇게 망가졌어요, 민주당이? 그러면 기다려 괜찮으시고요. 최소한 김남국 문제는 좀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좀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앉으세요. 보시라고요. 그런 줄 아세요? 아유, 진짜 그런 줄 정말. 아세요? 오선씩이나 돼가지고. 어허이 참. 에이, 진짜. 초선이 그렇게 양심이 없어야 되겠어요? 무슨 초선 양심 따져요? 말 조심하세요, 조경태 의원님. 그런 줄 아세요, 저? 말 함부로 좀 하지 마세요, 좀. 오늘 회의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소위 표결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일단 제명안이 통과되려면요. 여야 각각 3명, 총 6명의 윤리특위 일소위 위원들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서 과반이 4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 위원 3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진다면 국민의힘 의원 3명이 전부 찬성을 해도 징계안은 부결되겠죠. 만약에 일소위에 올라온 제명안이 부결되면 그 다음 수위 징계안 30일 출석 정지안을 상정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다만 이 안의 상정과 표결은 모두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걸 주장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이걸 또 동의하지 않으면 상정 자체가 어렵습니다. 여당 소속 위원들이 제명안에 모두 찬성을 하고 또 야당 위원 중에서도 이제 무조건 1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제명안이 통과될 수 있다. 지금 이런 설명인데 국회 안팎에서는 오늘 회의 결과 지금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대체로는 좀 제명안이 부결될 거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유는 앞서 언급된 이 김남국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인한 민주당 내 동정론과 함께 여당 소속의 권영세 의원이 지난 22일에 민주당으로부터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된 게 변수로 지목이 됩니다. 권영세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기간 중에 코인을 보유해서 거래했던 걸로 알려졌는데 여당 의원들이 김남국 의원 제명안에 찬성하는 것이 추후 권영세 의원의 징계권을 논의할 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당도 마냥 편하게 김남국 제명안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떻든 이번에 김남국 의원이 제명이 된다면 1979년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헌정사상 두 번째지만 김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당시 박정희 독재 정권의 정치적인 탄압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개인 비리로 불명예 처분을 당하는 건 김남국 의원이 헌정사상 최초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명이 오늘 소위에서 의결이 된다 해도 또 그 다음 관문이 남아있죠. 국회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또 의결을 해야 되고 또 그 다음 관문도 있습니다. 바로 국회 본회의에서 전체 표결을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직 제명이 확실하다. 이거는 저희가 좀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김남국 의원에 대한 오늘 윤리특위 소위의 표결 상황 속보로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궁금한 건 이겁니다. 지금 아까 저희가 민주당 내부의 이 상황이라든지 여론 분위기 기자들이 설명을 해드렸는데 실제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동정론이 커지고 있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회의 직전에 이 다음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밝힌 게 민주당 의원들한테 아유 그렇다면 제명까지 할 필요 있겠느냐 지금 이런 생각이 퍼졌다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오늘 소위 회의에서 영향을 미칠 걸로 전망을 하십니까?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결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는데 아마 이게 별개의 사안인 것은 맞기도 합니다. 정치적인 어떤 미래를 본인이 하지 않겠다는 부분 그렇지만 본인이 정치를 계속 하겠다고 고집했을 때도 그 부분도 반영이 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한 부분 처음에는 이 부분이 더 논란이 됐던 게 혹시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의정 활동과 관련된 이해충돌 행위가 있지는 않았는지 정치자금법 미공개 정보 이용 그런데 그런 부분들보다는 수사가 더 진행돼야 되겠지만 의정 활동 중에 코인 거래를 했다는 부분이 좀 실제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게 민주당 워크숍에서 입장이 정리됐다 이런 보도가 일부에서 나오긴 했지만 그 정도까지 입장이 모으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다만 이 소위 과정에서는 부결로 좀 결론 나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만약에 지금 변호사님 설명하신 대로 민주당이 그런 쪽으로 방향을 몰아가면 민주당에 대한 역풍도 사실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이측부터 있었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역풍을 감수하고라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민주당 워크샵 안에서 이제 결정, 의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지금 민주당원도 아닌데 이걸 워크샵 하면서 한다라는 자체도 지금 어불성설인데다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년 총선에 나오지 않겠다. 그런데 물론 장담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내년 총선에 민주당 간판도 아닌 무소속으로 그것도 의정활동 중에 코인 거래했던 사람이 나온다 그래서 뽑아준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자진 사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히려 불출마가 스스로 정치를 중단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친명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꾸 지금 군부를 떼우면서 제명을 안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변호사님하고 똑같이 아마 이번에 그 표결되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당이 합의하지 않으면은 30일 출석 정지안도 상정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잠깐 그 김남국 의원이라든지 이러한 민주당의 처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판이 있겠지만 또 다른 쟁점으로 덮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정치권 내에 어떤 오만 기제가 지금 작동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민주당에 큰 고민거리가 또 있죠. 바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이게 지금 가시권에 들어온 건데요. 친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눈에 띄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체포동의안 부결론. 이게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은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그를 지지하는 의원들은 특권을 지켜주겠다 이렇게 지금 하니까 이 대표의 진심조차 의심받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전해드린 대로 지금 검찰과 이재명 대표가 그 쌍방울 대북 송금 소환 조사 일정을 두고 계속 지금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최근까지는 검찰에서는 4일에 나오라 했는데 이재명 측에서는 11일 이유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의 그 출석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내일 모레면은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요구했던 그 국회 비회기 기간 구속영장 청구는 사실상 무산이 된 겁니다. 따라서 이 정기국회 기간 영장이 청구가 되면은 이 대표 체포안의 본회의 표결 이건 이제 피할 수 없는 절차가 됐는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론으로 부결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의 워크숍에서도요. 당론 부결 이런 주장이 나왔고요. 또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서 여기에 가세하는 주장이 지금 공개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민주당 워크숍이 그제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1박 2일 동안 열렸는데요. 친명계인 양경숙 의원이 검찰이 정치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게 되면 당론으로 부결시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친명계 정청래 최고위원은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요. 민주당이 국회 비회기까지 만들어줬는데도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다. 이거는 부당한 영장 청구기 때문에 부결시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양경수 의원의 저 주장은 양 의원이 먼저 선제적으로 낸 게 아니고 이제 비명계 30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인당수의 몸을 던진 심청이가 되라 이제 이렇게 주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박 차원에서 나온 얘기라는 거 저희가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고요. 또 정청래 최고위원의 저런 주장은요, 이 민주당 의원들이 불체포 특권 포기 결의를 할 때 이렇게 전제를 달았습니다.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 바로 그 부분을 강조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부결 쪽으로 민주당 내 여론이 향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친명계 안민석 의원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대표가 영장 청구 시에 입장을 정해준다면 의원들의 고민이 좀 정리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친명계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무도한 검찰의 포갑 앞에서는 저는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저는 부결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뭐라 하겠습니까? 비회기 때 쳐라. 당당히 나가서 영장실질심사 받겠다. 그래서 비회기까지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민주당 의총에서도 결의한 것이 뭐냐면 정당한 영장 청구에 응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봐도 부당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체포영장 자체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를 지켜야 한다는 개인적인 저는 입장이고요. 이재명 대표 입장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표가 영장이 청구가 되면은 입장을 정할 듯하고 정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의원들의 고민들도 정리가 되겠죠. 이 안민석 의원 말처럼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 자신의 체포한 표결에 대해 좀 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시점이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친명계를 중심으로 체포한 부결론이 확산이 되면서 일각에서는 이게 사실 이 대표의 진짜 의중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는 말씀드린 대로요. 앞서 자신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체포한 포결이 이루어질 경우에 그 방향에 대해서는요. 딱히 지금 입장을 내지 않고 있고요. 친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불체포 특권을 계속 유지하는 쪽으로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당 안팎에서는 그렇다면 결국 이재명 대표의 진짜 의중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6월에 이재명 대표 자신에 대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지난 17일에도요. 백현동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내 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습니다. 국회 비회기 기간에 청구하세요. 이렇게 검찰을 압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 그 이후에는 검찰이 국회 회기 기간에 영장을 청구한다면 의원들한테 가결시켜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냐 이런 기자들 질문에는 말을 아끼고 있고요. 어제 민주당 워크숍 마무리 발언에서도 의원들을 향해서 똘똘 뭉친다면 어떤 시련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조작 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저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습니다.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따로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십시오. 한동훈 장관이 비회기 때 영장 청구에 대해서 식당 예약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9월에 영장 청구되면 체포동의안 가결 요청하실 계획이세요? 우리 168분의 국회의원 전원이 똘똘 뭉쳐서 함께 나아간다면 어떤 시련과 역경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비명계를 중심으로는 역시 다른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제 전해드렸던 대로 또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요. 민주당 워크숍에서 비명계 중진인 30의원은 인당수에 뛰어든 심청위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당당히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비명계 이상민 의원도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 체포한 표결을 둘러싼 설전이 참 구차스럽다면서 이재명 대표가
대표가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으니까 상황이 확산되는 거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앞서 비명계 조홍천 의원도 이 대표가 구속됐을 경우에 옥중 공천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비명계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한마디 하면 끝나는 일인데 그거를 자꾸 거부를 한다는 둥, 다시 그걸 지키겠다는 약속을 국민들에게 하라는 둥 이렇게 하게 되면 참 모양이 구차스럽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거에 대한 일절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안 보이시니까 자꾸 모락모락 커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뭐 정당한 영장 청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결을 시킨다면 우리 당은 이제 영원히 방탄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뭐 옥중공천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총재가 아니고 대표입니다. 최고위원회 회의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논의가 되고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죠. 구속이 됐다고 하면 그때마다 최고위원들이 전부 다 구치소로 가서 회의를 합니까? 이처럼 이재명 대표 체포한 표결을 두고 이 친명계와 비명계 사이 엇박자가 커지면서 이 당내 계파 갈등이 확산할 그런 조짐도 보이고 있는데 그 앞서 열렸던 민주당 워크숍에서도 표면적으로는 큰 갈등 없이 끝나긴 했지만 이 행사장 밖에서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랐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요 이번 민주당 워크숍이 이제 계파 갈등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막상 행사가 시작되니까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 주류나 빗주류 모두 공식 발언을 자제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이렇게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후속 취재를 해보니까요 그 속사정은 또 달랐다 이겁니다. 맞습니다. 민주당 워크숍 행사장 밖은 어떤 분위기였는지를 취재한 기사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공식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앞장서서 윤석열 정권의 무절제한 폭주를 바로잡자 이런 구호를 다 함께 외쳤다고 합니다만 행사가 끝난 뒤에는 비명계 의원들이 335 따로 모여가지고 냉소적인 반응들을 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을 당론으로 부결하자 이런 친명계 양경숙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친위 쿠데타 아니냐, 수령 결사 옹이론 같다 이런 원색적인 비판도 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다음 달에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가 가시화하면 이 부분이 이제 민주당 내홍의 최대 뇌관이 될 것이다. 이런 관측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 대표는 다음 달 4일에 출석하라 이런 검찰 통보에 대해서 여전히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검찰은 당초 이 대표에게 오늘 출석하라고 통보를 했었죠. 이재명 대표 이번 주는 바쁘다면서 이걸 거절을 했었고요. 이후에 이 대표가 다음 달에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주, 그러니까 11일부터 15일 사이에 출석을 하겠다고 통보를 하자 검찰은 이걸 거부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출석을 하라고 응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아직까지 4일 출석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 대표 측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일본 오염수 관련 행사가 있다. 일정이 가능할지 내부 논의 중이다. 이런 의견들을 내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검찰의 4일 소환 통보에 대한 이제 질문이 나오니까 약간 좀 대답을 돌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이 검찰 소환 조사 일자를 두고 앞서 나온 이 대표와 민주당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30일 나가실 생각은 있으신 건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는 일정상 도저히 제가 그렇게 시간을 내기 어렵습니다. 9월로 넘어가서 9월 본회의가 없는 그러니까 9월 11일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검찰이 9월 4일 검찰 소환 통보했는데 네, 고맙습니다. 네. 검찰은 이 대표가 오는 4일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출석도 거부를 할 경우 이 구속영장 발부 사유인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 입장인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검찰은요, 이 대표에게 출석을 통보한 다음 주 월요일에요, 이 사법방해,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위증 관련된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대 최고위원, 그리고 이 대표의 지금 비서실장 맡고 있는 천준호 의원도 소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세 사람을 이렇게 같은 날에 부르는 이유는 결국 말맞추기 가능성, 이걸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명씩 좀 혐의를 뜯어보면요. 검찰은 이재명 대표 측근인 박찬대 최고위원이 앞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측근을 만나서 당이 돕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고 이 전 부지사 부인과도 통화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 전 부지사 재판이 파행을 거듭한 그런 상황에 관여했다 이러면서 사법 방해 행위를 묻고 있습니다. 또 이 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에게는요. 일련의 사법 방해 행위에 이 대표 또는 민주당 당대표실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이걸 캐물을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물어보니까 천 의원에게는 이 경기도 대북사업 공문 유출, 또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기록 유출에
관여했는지 이걸 모두 물어볼 방침이라고 합니다. 검찰은 이 두 사람과 또 이재명 대표를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 월요일에 동시에 소환 조사할 텐데 서로 말을 맞출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검찰이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박찬대 최고위원과 천준호 의원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 통보는 당과 공유된 바가 없다고 일정 부분 선을 그었습니다. 이후에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고 있지 않은데요. 다만 일부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 내부에서 박찬대 최고위원과 천준호 의원의 경우 참고인 조사인 만큼 반드시 나갈 필요는 없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앞서 나왔던 민주당의 반응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천준호 의원님이랑 박찬대 의원님도 사법망의 의혹으로 참고인 조사 받는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상황 공유된 일이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이 사법방해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부원장 재판에서 나온 그 위증 논란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재판에 나온 증인이 김용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를 허위로 대줬다. 그러니까 위증을 한 거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이 증인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하죠. 그 내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이 김용 전 본부장을 만나서 그 불법 자금을 전달했다고 검찰이 특정한 날짜가 있는데 그 날짜에 이전 경기도시 그 삼권진흥원장인 A 씨가 그 김 전 부원장을 다른 곳에서 만났다고 법정에서 이제 증언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 검찰 주장을 깰 수 있도록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를 대준 셈입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은 이 증언이 거짓이다. 당시 그 A 씨가 법정에 제출했던 그 증거 사진, 휴대폰 속 캘린더 사진도 조작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에 따라서 검찰은 A 씨를 소환 조사해서 그 A 씨로부터 위증 자백을 받아냈고 또 그 배후에 김 전 부원장 측이 있다는 것까지 확인했다는 소식 이제 저희도 전해드렸었는데 이 검찰은 이 같은 조사 결과에 근거해서 어제 A 씨에 대해서 위증 및 증거 위조, 조작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검찰은 A 씨가 이 김용 전 부원장 측과 이재명 대표 측의 부탁을 받고 위증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김 전 부원장 변호인 그리고 대선 당시에 이 대표 선대위 관계자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한 거죠. 당시 김용 전 부원장 상당히 강하게 반발했죠. 입장문을 냈는데 이런데 증인 A 씨에 대해서 이제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되니까 역시 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김용 전 부원장 측은 이 증인 A 씨가 자신의 기억에 따라서 그대로 증언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검찰이 확인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설령 A 씨의 기억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해도 이거를 위증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김용 전 부원장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과 더불어서 과도한 검찰권 행사의 전형이다 이라면서 사법 방해와 또 위증으로 정치 사건들의 새로운 구도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의심된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검찰이 다음 주 월요일인 4일에 이재명 대표, 박찬대 최고위원, 천준호 의원 이 세 사람 민주당의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이 세 사람을 동시에 소환 통보한 거 눈길을 끕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언론들에서는 이거 결국 말 맞추기를 막기 위한 거다. 지금 이렇게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가령 박찬대 최고위원과 천준호 의원은 이제 참고인 신문이기 때문에 굳이 뭐 안 나가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검찰에서는 조사 결과에 따라서 얼마든지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 있다.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 해석들, 시각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같은 날 부르는 게 가장 효용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 수사 자체가 교집합이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남은 수사는 대북 송금과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천준호 의원이나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공판 이후에 그것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과 관련한 사백 방해에 참고인으로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걸 말을 맞출 것이란 우려는 뭐 이런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날짜가 이때가 아니면은 소환 조사를 못한다든지 그렇게까지 판단할 사안은 좀 아닌 걸로 보이고요. 참고인은 말씀 주신 대로 오라가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다만 이 두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 입장에선 피의자 성격을 가진 참고인으로 들여다볼 겁니다. 그래서 소환에 계속해서 응하지 않으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예 나가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원님한테 좀 다른 문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안민석 의원의 라디오 방송 들으셨잖아요. 안민석 의원 대표적인 친명계 중진 의원인데 체포동의안 부결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가 좀 얘기를 해줘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좀 편해질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르게 들어보면 아니 어떻게 의원들이 소신을 갖고서 표결을 해야지 이 대표 말에 그럼 지시처럼 따르겠다는 거냐. 또 이런 또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정확하게 지적하셨듯이 우리나라 정당 정치의 현실이죠. 그러니까는 아마 그 대표의 의중에 대해서 안민석 의원까지는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것 같다라는 느낌마저 듭니다. 그런데 지금 친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부결로 하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그게 과연 이재명 대표와 전혀 분리돼서 나오는 입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나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해서 박수까지 받았는데 이제 와서 저렇게 미적미적하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지금 그 비명계라든지 다른 쪽에서는 아니 그러면은 오히려 가결해달라고 당신이 요청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백현동이 됐던 아니면은 쌍방울이 됐든 자신이 정말 하늘을 우러 부끄러움이 없으면 나 가결해 주세요. 떳떳하게 가서 조사받고 영장 실질 심사에 응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저걸 못하는 이유가 뭘까? 만약에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가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호소했기 때문에 가결한 거니까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국회에서 그랬는데도 부결됐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원내 의원들이 이렇게 많다는 또 방증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본인 입장을 표출하지 않는 이유는 가결이 두려운 건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안민석 의원이 뭐 이재명 대표의 의중을 뻔히 알면서 이중 플레이를 했다고 생각은 안 들고요. 그 답답한 마음을 얼떨결에 지금 방송을 통해서 표출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사회 이슈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최근에 흉악범죄 또 그것을 모방한 살인 예고까지 잇따르는 상황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요. 사형 집행시설을 갖춘 교정기관에 대해서 시설을 점검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는 법적으로는 사형 제도가 살아있죠. 하지만 김영삼 정부 때인 1997년 이 사형수 23명의 사형 집행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현재까지 집행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지금 서울과 부산구치소 그리고 대구와 대전 교도소 등 4곳에 남아있는 그 사형 집행 시설은 방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한동훈 장관이 최근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존속되고 있는 상황이니 시설 유지를 제대로 하라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관심은요, 이 사실상 폐지 상태인 사형을 실행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인 건지 아니면 단순히 흉악범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깨우겠다는 그런 차원인지 여기에 모아지는 겁니다. 네, 법조계의 시각은 대체로 후자, 그러니까 이 범죄 예방을 위한 경각심 고취 차원이라는 쪽이 많습니다. 실제로 최근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일각에서는 사형제가 있지만 시행을 안 해서 범죄자들이 처벌을 무서워하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잇따라 나왔었습니다. 한동훈 장관도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해서 흉악범죄자들에게 사형제가 여전히 존속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라는 건데요. 법무부는 한 장관의 지시가 이 사형제가 존치되는 상황에서 집행시설이 적정하게 유지 관리돼야 한다 이런 취지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 사형 집행을 전제로 한 지시는 아니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한 장관은 사형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 적이 또 있는데요. 지난 23일 국회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법제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저희는 사형제를 아직 합헌으로 유지하고 있고 사형을 언제든 집행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여러 차례의 위헌 심판에서 사형제도가 존치되어야 한다. 사회적 예방 효과와 위화력이 있다는 입장이고 지금도 그런 입장을 헌법재판소에 개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김남국 의원의 윤리특위 소위 그 표결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방금 결과가 들어왔습니다. 그 발표를 이양수 소위위원장이 발표를 했는데 가 3표, 부 3표, 그러니까 제명안에 대해서 찬성이 3표, 반대가 3표고 이렇게 동수가 나와서 과반 이상이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제명을 하였다는 그의 찬성표가 과반이 되지 않아서 김남국 의원 제명안은 부결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윤리특위 소위가 오늘 김남국 의원 제명권 그러니까 윤리자문위원회가 건의한 김남국 의원 제명권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가 3, 부 3
찬성 3표, 반대 3표 이렇게 동수가 나와서 제명안이 통과되려면 과반인 4표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표를 얻지 않았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 제명안은 부결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나중에 살펴봐야 되겠지만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결국 이렇게 여야가 소위원이 3대 3입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밝혔던 여야의 입장을 살펴본다면 결국 이 부세표, 그러니까 반대 세표는 민주당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민주당이 결국은 전체 의견으로 김남국 의원의 제명에 대해서는 반대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크고 이것이 앞으로 여야 간에 쟁점이 돼서 앞으로 상당 기간 또 논란이 벌어질 그런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또 다른 속보 들어오면 저희가 그때 다시 또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형 문제가 관심을 받게 된 건요. 동시다발적으로 흉악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일 텐데 이런 상황에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흉악범죄에 대응하는 그런 용도로 저위험 권총 이걸 모든 현장 경찰한테 보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것도 역시 또 화제가 되고 있죠. 네, 먼저 영상 하나를 보시면요. 그 지난 6월 춘천지검 영월 지점에서 한 20대 남성이 벌금 대신에 교도소에 보내달라면서 흉기 난동을 부렸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설득을 시도를 했지만 범인이 난동을 멈추지 않아서 테이저건을 쏴서 제압에 성공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사실 이렇게 지금도 테이저건이나 총기 등 대응 장비가 사용이 되곤 있지만은 그 테이저건 같은 경우에는 사정거리가 너무 짧고 또 연속 발사가 힘들다는 점에서 사용이 좀 어렵고 또 총기 같은 경우에는 높은 살상력 때문에 항상 그 과잉 진압, 이 논란이 있어서 사용이 쉽지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 주말에 이 은평구 흉기 난동 때요. 경찰이 2시간 넘게 범인과 대치하면서 치킨까지 사다 주면서도 테이저건으로 강제 진압을 하지 않아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었죠. 이런 일선 경찰들의 부담 또 효율적인 흉악범죄 대응을 위해서 이번에 저위험 권총이 지급되는 겁니다. 사실 저는 저위험 권총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는데 이 저위험 권총이라는 게 그럼 기존 경찰한테 지급된 그 결국 일반 권총이겠죠? 그 권총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이 저위험 권총은 인명 피해는 최소화를 하면서 범인을 제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무게는 500g 정도로 경찰이 기존에 사용하던 38구경 권총보다 약 30%가량 더 가볍고요. 저위험 권총에는 실탄과 다르게 플라스틱 재질의 저위험탄이 쓰이는 게 특징입니다. 이 저위험탄의 위력은 실탄의 10분의 1 수준인데요. 10m 이내에서 성인 남성의 허벅지를 겨냥해 쏘면 6cm 가량을 뚫는 정도로 뼈를 관통하기는 힘든 강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렇게 살상력은 낮다고 해도 어쨌든 총기는 총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이제 무고한 인명 피해가 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 또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제로 저위험 권총이라 하더라도 이게 이제 주요 장기에 적중하게 되면 역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현장 경찰관들에게 보급할 경우 역시 안전성 우려는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그 안정성 등을 확인해서 우선 내년에 5,700정을 보급하기로 했고요. 다만 이 흉악 범죄 여기는 제대로 대응을 하고 또 잘못된 사용은 막기 위해서 도입하기 전에 세밀한 규정과 이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해서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살상은 지금 10분의 1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뭐 부담을 좀 덜 느낄 수 있지만 어쨌든 사람이 다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민사 책임, 형사 책임 자체를 경찰관 개인에게 그대로 부과하게 되는 소위 그 나홀로 소송을 그대로 국가가 방관하게 되면 그냥 여전히 또 장식품에 머물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해소도 함께 병행될 필요가 있는 거죠. 또 하나 핵심은 지금 한 달간에 있었던 이 흉기 난동 사건하고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대응책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많이 있는 거죠. 지금 조선이나 최윤종이나 최현종이 그 경찰이 그 총기를 안 쏴서 발생하게 된 원인이 된 건 아니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안타까운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분당 흉기 난동 사건으로 인해서 2번째 사망자가 지금 뒤늦게 나온 건데요. 유족들이 왜 범죄자인 최원종으로 이번 사건이 기억되느냐 하느냐 그러면서 피해자의 실명 그리고 얼굴을 자진 공개했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 이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였던 20대 여성이 끝내 숨진 가운데 유족이 이 고인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숨진 여성은 20살 김혜빈 씨입니다. 김 씨는 지난 3일 오후 이 최현종의 차에 치여 뇌사 상태로 치료를 받아오다가 결국 어제 저녁 숨졌습니다. 유족은 사람들이 김 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김 씨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유족 목소리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부동산이었는데 우리 사랑합니다. 근데 정말 사랑 이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더 나와야 이 국가가 정부와 기관들이 나설 거냐고요. 네, 김 씨가 끝내 숨을 거두면서 이번 사건의 사망자는 2명으로 늘었습니다. 검찰은 범인 최은종을 재판에 넘기면서 고립된 생활 끝에 망상이 심해져 범행을 했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는데 다만 최은종이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최 씨가 범행 전 인터넷에 심신미약을 검색을 했고 상당한 학업 능력이나 프로그래밍 능력을 가졌던 점 등을 고려를 할 때 본인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흉악 범죄로 인명을 해치고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범인들의 행태에 시사하는 바가 있는 지점인데 검찰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폐쇄적 심리 상태의 피고인이 고립된 생활을 하다가 타인이 자신을 해친다는 망상에 빠지고 그 상태가 심화되어 망상이 곧 현실이라는 확신, 그리고 폭력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극도의 폭력성을 발현시킨 사건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상당한 학업 능력을 갖췄고 가상화폐, 주식 투자를 하거나 상당한 컴퓨터 프로그래밍 능력을 보유한 점, 그리고 범행 전에 심신미약 감경 등을 인터넷 검색하면서 범행 후에 감형을 의도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방송 도중에 속보로 전해드렸듯이요. 국회 윤리특위 소위원회가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제명권을 부결했습니다. 그 표결 결과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찬성, 그러니까 가가 3표였고요. 그다음에 반대, 부가 3표였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윤리특위 소위의 그 여야 비율이 3대 3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물론 이게 무기명 투표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의 여야의 입장에 비춰본다면 결국 여당은 3표 모두를 찬성을 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 측이 반대를 해서 김남국 의원은 제명되지 않는, 그래서 결국 의원직을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미 부결될 거라고 우리가 다 예견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남은 거는 그 이양수 국민의힘 간사에 의해서 소위 30일 직무 정지 이거를 상정할 것인가의 여부잖아요. 우선 그거를 민주당이 이제 제안을 해야 될 텐데 네, 아직 그것까지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과연 국민의힘이 이거를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30일 직무 정지하고 제명하고는 너무 간극이 큰 데다가 그렇죠? 네. 과연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30일 직무 정지하고 모든 그런 어떤 그 윤리적 법적인 그런 어떤 제재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은 어떤 면에서는 국민의힘에 넘어간 측면도 있죠. 네. 예상대로 아무래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점이 동정론으로 작용한 것 같고 3표는 아마 민주당 의원들이 던진 표겠죠. 그렇다면 아예 징계를 하지 않는 것이 맞을 것인가 그래 보이진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절차에 따라서 국민의힘도 말씀 주신 대로 공이 넘어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징계 수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헌정사에 김영삼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제명된 전례가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국민 감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주당이 지난번에 혁신위까지 차린 이유 중에 가장 또 시발점이 됐던 핵심적인 이유도 김남국 의원의 이 건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런 어떤 반응이나 조치를 취한 것이 국민들로부터 또 여론으로부터 너무 미온적이냐, 너무 반성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받을 가능성 없다고 보십니까? 전 열려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명이 그렇다면 이 응당한 처분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국민들 의견이 좀 다소 갈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징계를 적정하게 내리기 위한 논의 절차에 민주당 역시 좀 열심히 참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박원순 묘소 또 훼손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경기 남양주시 모란공원에 안장된 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묘비가 훼손이 되면서 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제 묘소를 찾은 방문객이 발견해서 공원 측에 알렸고 유족 측에서 이 상태를 확인한 후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발견 당시 묘비는 이 박 전 시장의 이름이 새겨진 앞면이 이 검은색 스프레이 분사액으로 까맣게 칠해져 있었고 이게 이제 뭔가 의미
있는 어떤 단어가 적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묘비가 스프레이로 훼손된 것 외에 이 묘소의 뭐 다른 부분이 파손되는 등의 이제 피해는 없었다고 하는데 박 전 시장의 묘역이 민주열사 묘역으로 불리는 이 모란 공원에 이장된 지 4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라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 전 시장의 묘소 훼손 사건, 이번이 처음은 또 아니라고 하죠? 네, 당초에 화장에서 부모님 산소에 뿌려달라는 박 전 시장의 유언에 따라 지난 2020년 박 전 시장의 고향인 경남 창녕군 장마면에 안장이 됐었죠. 하지만 2년 전에 한 남성이 삽으로 묘소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을 했고 이 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에 유족 측은 지난 4월 박 전 시장의 묘역을 옮기면서 서울에서 창녕까지 거리가 멀어서 유족들이 묘소를 자주 찾기 어렵고 이 훼손 사건도 있었던 터라 이장을 결심했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이장 장소가 전태일 열사 등 민주노동운동가들이 많이 안장된 민주화의 성지 모란공원이어서 유족들이 박 전 시장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상징성 있는 모란공원으로 이장을 추진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질한 발언들 들어보겠습니다. 성범죄자로 판명난 박원순 전 시장의 묘소를 옮기는 것은 민주화 성지를 모독하는 일이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행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2차 가해로 고통받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만인에서 예외로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고 박원순 시장 묘소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이장 유감입니다. 저 민주열사 묘역이라는 게 무슨 뭐 공식 지정된 건 아니지만 워낙 그쪽에 이런 분들이 많이 모셔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민주열사 묘역이라 이렇게 부르는 건데, 특히 이 박 전 시장의 그 묘소는요, 이런 민주열사 묘역 중에서도 가장 중심부로 꼽히는, 그러니까 전태일 열사 그리고 백기환 선생, 이분들의 묘역 인근에 안장이 돼서 또 당시에 더더욱 논란이 됐었습니다. 맞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모란공원이 이 민주열사 묘역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태일 열사 추도식, 또 6월 민주항쟁 기념식이 열리기도 하는 그런 곳인데요. 당시 박 전 시장 묘역 이장을 두고 논란이 되니까 유족 측이 비판을 좀 의식한 것 같아요. 예정보다 이른 시간에 이장을 맞춰서 시선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 훼손 사건들 때문에 묘소를 이장했다, 지금 이런 일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유족 측 어떤 입장 내놓은 게 있습니까? 네, 일단 박 전 시장의 유족 측은요, 이 고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분묘를 훼손하는 행위는 인간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다라면서 처음이 아니라서 가족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가해자가 바로 자수하지 않으면 반드시 색출해서 엄중히 처벌받도록 하겠다라고 경고도 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이 묘지를 훼손한 당사자가 특정이 되면 재물손괴죄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다만 공원 측은 이 박 전 시장의 묘지가 좀 외진 곳에 있는 데다가 또 주변에 CCTV도 많지 않아서 이 범행 당일 행적들을 확인하는 게 좀 쉽지는 않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군인의 어우동 분장입니다.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게 이제 강원도 인제군의 한 지역 축제에서 인근 군부대에 이 대민 지원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군인들에게 좀 어우동이나 내시 분장을 좀 해달라고 한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인제의 한 육군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부라고 밝힌 A 씨가 이 어제 군 관련 SNS 계정에 그 관련 내용을 제보를 하면서 이제 저런 내용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A 씨에 따르면 이 해당 축제 측은 군부대에 뭐 행렬 시 안전관리와 무대 주변 정렬, 그리고 움직이는 포토전 등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바로 이 부분, 움직이는 포토전에서 이 문제가 된 분장 요구, 이게 이제 나온 겁니다. A 씨가 첨부한 군장병 50명의 업무 분장 문건을 보면요, 움직이는 포토존은 이 군인들이 10명씩 신라 의상을 입고 또 교대로 1시간당 20분씩 행사장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사진을 찍는 일이었는데요. 군인들한테 이 신라 의상을 입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왕이나 신하를 비롯해서 어우동과 또 하녀, 내시 등의 그런 복장을 제시를 했습니다. A 씨는 안전 통제나 교통 통제 같은 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내시나 하녀, 어우동 역할을 맡는 게 국민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대민 지원이냐, 이게 사회에서 바라보는 군인들의 현실이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지자체 예산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야 하는 것 같은데 개인의 초상권과 인권이 무시되는 처사인 것 같다고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 제보글이 올라오자 네티즌들도 대민 지원이 무료 알바 서비스냐, 군인은 공짜로 써도 된다는 인식이 문제라는 반응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축제는 대개 그 지역에
이제 행정관청이 주최를 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뭐 주관이야 뭐 민간인한테 위임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예산은 그 지역 행정관청에서 집행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군부대한테 대민 지원하고는 무관한 그런 일을 떠넘긴 거 아니냐 이런 비판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주최 측의 입장 이루라 기자가 직접 들어보셨죠? 네, 제가 이제 사건의 경위를 좀 물어봤는데 일단 이 축제의 배경이 된 게 이제 마이태자, 그러니까 마이태자가 이 강원도 인제에서 고려의 치유까지 저항을 했다라는 그런 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이태자를 기르는 축제가 이곳에서 매년 열리게 되는데 올해는 특별히 뭐 왕과 장군, 뭐 신화 복장을 입고 행렬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게 이제 올해 처음 만들어졌는데 그러면서 이 군인과 민간이 그러니까 뭐 훈련하는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좀 군대와 민간이 화합해서 축제를 열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그 군부대에 이 행렬 참여를 요청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포토존 부분은 그 이제 행렬을 위해서 다양한 복장을 대여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복장들을 조금 더 활용할 계획으로 좀 이런 걸 이제 계획을 했고 뭐 논란이 됐던 뭐 어우동이나 내시 그 의상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뭐 여성 아르바이트를 고용한 상황이었다.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논란으로 군인 참여는 취소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는요. 수상스키 타는 다람쥐입니다. 와, 수상스키 뭐 사람도 쉽게 배우기 어려울 텐데 다람쥐가 지금 탄다는 겁니까? 네, 영상 보시면 더 놀라실 텐데요. 이 사람이 원격 조정하는 소형 보트에 매달린 수상스키를 타고 유유히 물살을 가르는 이 다람쥐는요. 정말 웬만한 수상스키 선수들은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뛰어난 균형 감각을 뽐내면서 이 정말 위풍당당하게 바람을 가르는 모습에 감탄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다람쥐가 수상스키를 타고 묘기를 부리는 이 쇼는요. 미국에서 44년째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자선 쇼라고 합니다. 이 쇼를 본 관람객들이 낸 기부금을 다람쥐 구조와 또 재활 활동을 위한 보호 기관들에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뭐 그 동물권 보호라는 것도 상당히 관심인데 과연 저 다람쥐는 이제 어쨌든 훈련을 받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이런 생각부터 솔직히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영상을 보면 이제 신기하고 정말 합성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인데 어떻게 저렇게 다람쥐가 능숙하게 수상스키 타게 됐는지 그 훈련이나 뭐나 이런 것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수상스키 타는 다람쥐가 뼈대 깊은 가문 출신이라고 합니다. 지난 1979년 미국의 한 부부가 허리케인이 왔을 때 우연히 물에 떠내려온 새끼 다람쥐를 구조해 보살피면서 수상스키를 가르치기 시작했고요. 이후에 대를 이어서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수상스키를 타는 다람쥐들은 모두가 트위기라는 예명으로 활동을 하는데요. 지금은 무려 11대 트위기가 활약 중이라고 합니다. 보트 속도가 지금 영상으로 보면 뭐 그렇게 막 많이 빨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수상스키 타다가 다람쥐한테 사고가 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네, 뭐 저희 뭐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저 뭐 소형 보트 속도가 빠르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 소형 동물인 다람쥐한테는 무척 위협적인 그런 상황일 수도 있죠. 그래서 반려인들도요, 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으면은 절대로 다람쥐들이 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 안전 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다람쥐 트위기는 현재 미국의 안전보트 타기 위원회 수상 안전 캠페인 홍보대사로도 활약 중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프로그램 마치기 전에요. 아까 김남국원 관련된 얘기 조금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 취재 기자가 전해온 바에 따르면 윤리특위 소위가 이제 백브리핑 기자들한테 좀 브리핑을 했는데요. 김남국원 제명안은 부결로 끝났고 더 이상 오늘 회의에서 논의가 되지는 않았다. 다음 징계, 그러니까 다른 징계를 할지 여부는 전체 회의에서, 그러니까 윤리특위 전체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또 여야 간사의 합의로 다음 회의를 개최할지 말지 정해지면 표결 여부도 결정이 될 것이고 수준을 낮춰서라도 징계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면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전체 회의에서 논의를 해봐야 된다 이런 지금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회의에서 이런 의견들이 나왔나 봅니다. 유권자들이 뽑은 선출직의 특성상 제명이 적절치 않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또 반면에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 급여까지 나간 사안도 있는데 그런 사안도 제명을 하지 않았다. 이거 반면에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붙였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급여까지 나간 사안도 있는데 그런 사안도 제명을 안 하고 있는데 결국 제명은 안 된다. 지금 이런 주장이 있었다는 거고요. 이양수 그 소위원장 국민의힘 소속이죠. 부결로 처리가 돼서 국민께 송구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